장애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7번째 강의 공정 위험성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평가 정보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애평가 정보 작성입니다. 기본평가 정보와 장애평가 정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장애평가 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 규모가 크고 관리를 해오신 사업장은 기본평가 정보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장애평가 정보로 가면 영향 범위가 크게 나와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요, 또 관리도 안 하고 계셨다면 어떤 물질이 유해화학 물질인지 분류하는 것부터 장치 설비, 동력기계, 사양 확인해야 되고 도면도 없고 온갖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러다가 장애평가 정보로 오면 대부분 사고 시나리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석을 해도 영향 범위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평가 정보 작성도 할만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정위험성 분석 개요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후에 각각의 작성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험성 분석 개요입니다. 첫 단계는 공정위험성 분석 기법 선정입니다. 선정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비위험 분석 기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공정개요인데요. 기본 평가 정보에 나왔던 공정개요와는 다르죠. 공정의 위험을 중심으로 서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사고 시나리오까지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공정개요는 이 서식에 따라서 공정잠재위험과 위험의 형태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비위험 분석의 세 단계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위험 요인 및 대상 설비 선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또 다양한 종류의 설비를 가진 가상의 사업장을 하나 선정해서 제 10강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가상의 사업장이고 강의를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 설비가 있지도 않은데 제가 막 집어넣은 겁니다. 기본평가 정보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에서 음영 처리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모두 위험 요인 및 대상 설비로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저장 탱크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기명에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에 있던 장치 설비명 그대로 적습니다. 위험 요인은 코라로 작업하실 때 선택하시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 탱크이기 때문에 저는 저장량, 독성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취급 물질, 운전 조건에 대한 정보도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취급 저장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제2강 소량 기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기명, 취급 물질, 설계 용량,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설계 용량은 미터 3승, 즉 부피 단위잖아요. 부피 단위로 된 설계 용량을 질량 단위의 취급 저장량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비중이죠. 비중은 MSDS 등 근거가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설계 용량에 비중을 곱해서 취급 저장량을 산정했습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설계 용량을 기준으로 취급 저장량을 산정하시고요.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급 저장량을 산정한 후에는
소량 기준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소량 기준은 일일 취급 기준과 보관 저장 기준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들 아시죠? 저장 탱크니까 보관 저장 기준과 비교합니다. 염산 소량 기준 이상입니다. 황산도 소량 기준 이상입니다. 톨루엔 소량 기준 이상인데 좀 아깝습니다. 소량 기준과 취급 저장량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량 기준 미만의 설비로 만들기 위해서 저 저장 탱크는 반만 채워서 씁니다. 취급 저장량은 8,660이 아니라 4,330입니다. 그래서 톨루엔 저장 탱크는 소량 기준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정 안 되죠. 장애 영역 평가에서 운전 용량도 인정을 하지만 설계 용량의 90%까지만 인정합니다. 2강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정리하자면 취급 저장량을 산정한 후에는 소량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소량 기준 미만이면 비고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소량 기준 미만인 설비가 없었죠. 다음으로 탱크로리입니다. 저장 탱크가 있으면 탱크로리가 당연히 출입합니다. 우리 회사 소유의 탱크로리가 아니더라도 위험요인 및 대상 설비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염산, 황산, 톨루엔 저장 탱크가 있으므로 염산, 황산, 톨루엔 탱크로리를 적었습니다. 취급 물질, 운전 조건 모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 저장량은 강의를 위해서 편의상 10,000kg으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거가 있는 값을 적으셔야 합니다. 취급 저장량을 산정하신 후에는 소량 기준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소량 기준 미만의 탱크롤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혼합시설입니다. 여기서도 강의를 위해서 편의상 취급 저장량을 딱 떨어지는 숫자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계 용량에 비중을 곱해서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나오지 않겠죠. 1번 혼합 탱크 염산 35%가 투입돼서 15%로 희석됩니다. 함량 기준 이상입니다. 취급 저장량 1000kg 1일 취급 기준과 비교했을 때 소량 기준 이상입니다. 2번 혼합 탱크도 염산 35%가 투입돼서 15%로 희석되는데요. 역시 함량 기준 이상이고요. 하지만 소량 기준, 1일 취급 기준과 비교했을 때 소량 기준 미만입니다. 비고에다가 소량 기준 미만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3번 혼합 탱크 염산 35%가 투입돼서 소량 기준으로 봤을 땐 소량 기준 이상이지만 7%까지 희석되기 때문에 함량 기준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염산이 몇 킬로그램 투입됐을까요? 200kg 투입됐습니다. 2강 소량 기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염산이 먼저 투입됐다면 소량 기준 이상이 됩니다. 이건 염산 소량 기준이 200kg인데 염산 200kg이 먼저 투입되는 순간 염산 200kg이 체류했잖아요. 또 예를 제가 들다 보니까 염산을 먼저 투입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현장에서는 당연히 물 먼저 투입하시겠죠. 그리고 그 투입 순서는 또 PFD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먼저 투입하고 염산을 나중에 투입했다고 보고 함량 기준 미만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조 사용 시설은 근거를 가지고 취급 저장량을 산정하신 후에 소량 기준 미만, 함량 기준 미만을 따져서 해당한다면 비고에 적으시고요. 다음 단계부터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4번 혼합 탱크는 염산도 투입되고 황산도 투입됩니다. 혼합 후에는 염산과 황산이 공존하는 물질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분석해야 할까요? 염산과 황산이 같이 존재하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코라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염산과 황산에 대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각각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염산, 황산 모두 함량 기준 이상이지만 염산도 소량 기준 미만, 황산도 소량 기준 미만이 되었네요. 비고에 적어 놓겠습니다. 5번 혼합 탱크에도 염산이 투입되고 황산도 투입됩니다. 역시 물질별로 각각 사고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되고요. 함량 기준 비교해 봤더니 염산은 함량 기준 미만이네요. 비고에 기재해 주겠습니다. 6번 혼합 탱크, 이 경우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 같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혼합 탱크를 가지고 A 제품을 생산할 때는 수산화나트륨을 투입하고 B 제품을 생산할 때는 수산화칼륨을 투입합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취급 저장량까지 산정하신 후에 함량 기준 따져보시고 소량 기준 따져보시고 비제품 제조할 때는 함량 기준 미만이네요. 비고에 적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용제를 많이 취급하는 인쇄시설, 코팅시설입니다. 원료가 입고될 거고 저장 탱크에 저장하거나 보관시설에 보관하겠죠. 그 다음 단계로 잉크나 코팅제를 혼합해서 제조합니다. 이런 작업을 어디서는 조색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조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교반을 한참 해야 되니까 교반기를 여러 대 놓고 작업할 수도 있겠죠. 티레틸 케톤이 40%까지 희석된다고 하면 유해화학 물질이 있죠. 근데 소량 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고에 소량 기준 미만이라고 적으시고요. R값을 제가 참고로 적어 놨는데요. R값이 1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제조한 잉크나 코팅제를 인쇄시설, 코팅시설로 가져와서 인쇄나 코팅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위험요인 및 대상 설비로 도출해야 되는 설비가 40개입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모두 소량 기준 미만이지만 R값 때문에 표준 작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작성이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소량 기준 미만의 개별 설비 다음 단계부터는 다 생략하실 수 있어요. 표준 작성이라도 많이 간소화됩니다. 다음은 표면 처리 시설로 가보겠습니다. 표면 처리 시설이라고 해도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취급 물질도 어떤 도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체를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고체라는 게 우리 장애영향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의 표를 보시면요. 5개 사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염화니켈 2019년 10월 15일자로 지정된 신규 유독물질이죠. 황산니켈, 붕산. 황산니켈은 오래전부터 유독물질이었지만 붕산은 신규 유독물질입니다. 설파민산 니켈도 신규 유독물질. 시아나나트륨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취급 저장량은 편의상 5,000kg으로 정해놨고요. 이런 물질들은 희석해서 쓰는데 함량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함량 기준 미만으로 사고 시나리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힘들겠죠. 소량 기준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관시설은 물질별로 합산해서 사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수산화나트륨 10만 킬로그램 100톤을 보관한다고
했어요. 이 100톤으로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25kg짜리 말통이 4,000개라는 거죠. 소량 기준 이상입니다. 황산니켈 포대의 경우에는 25kg짜리가 200개 해서 5,000kg, 소량 기준 미만입니다. 비고에 적어 놓겠습니다. 메틸에틸 케톤 드럼은요 6,080kg인데 160kg짜리 드럼이 38개가 있어요. 소량 기준을 정말 살짝 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7개만 보관하면은 소량 기준 미만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38개 보관 소량 기준 이상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2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많은 사고 시나리오들이 소량 기준 미만, 함량 기준 미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소량 기준 미만, 함량 기준 미만인 것들은 여기까지만 작성하시고 다음 단계부터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기본평가 정보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 설비들을 빠짐없이 위험요인 및 대상 설비로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취급 저장량을 정확히 산정하신 다음에 소량 기준, 함량 기준을 검토해서 뺄 수 있는 것들은 다 빼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별 영향 매트릭스입니다. 소량 기준 미만, 함량 기준 미만을 제외한 목록입니다. 아까 2페이지였는데 좀 빡빡하긴 하지만 한 페이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 시나리오별로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독성 영향은 모두 있다고 간주합니다. 2가지 물질은 빠집니다. 물반응성 물질 중에 모노실란, 디실란 2가지를 빼고는 모두 독성 영향은 체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폭발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염산, 황산 이런 거는 화재, 폭발할 수가 없는 물질이죠. 당연히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폭발 영향을 선택을 하시려면 좀 물질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못 체크하지 않도록 코라에서 또 도와줍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화재 폭발이 가능한 물질은 톨루엔 MEK밖에 없습니다. MEK 드럼이 실내 보관시설에 있습니다. 드럼에서 누출이 일어나면 바닥에 일단 액체가 고일 것이고 증발이 일어나고 실내 공간에 낮은 쪽에 MEK 증기가 체류할 겁니다. 공기 중 MEK 농도가 폭발 한계 사이에 있을 때 점화원이 있게 되면 폭발할 겁니다. VCE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설비는 대체로 VC를 선택해 줍니다. 물론 이게 VC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실내에서 MEK가 누출되면 반드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 영향 평가에서 사고 유형을 선택하는 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톨루엔 취급 설비는 실외에 위치하고 있는 상압 설비입니다. 누출이 일어나도 톨루엔 증기가 체류하지 않죠. VC, 즉 폭발은 웬만해서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바닥에 고인 액체층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외의 설비는 대체로 풀 화재를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시나리오 누출 조건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 시나리오의 누출 조건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취급 저장량 앞에서 산정했고 운전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누출공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할 때 필요한데요. 그때 설명드릴 거고요. 영향도 독성물질 확산이냐, VC이냐, 풀 화재냐 앞에서 다
정해 놨습니다. 툴루에는 독성 물질 확산 영향과 풀 화재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겁니다. 보관시설에 있는 수산화나트륨 말통은요, 독성 영향만 있습니다. 근데 말통에서 누출이 된다고 하면은 용기가 4,000개 있는데 4,000개의 용기가 동시에 누출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용기 하나에서 누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의 독성 영향에 대해서는 용기 한 개를 기준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수산화나트륨을 100톤 보관한다고 잡은 이유예요. 100톤을 보관하든 1000톤을 보관하든 25kg만 분석하거든요. MEK 드럼 같은 경우에는요, 독성 영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드럼통 한 개에 대해서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MEK는 폭발도 할 수 있잖아요. 보관시설에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면 다른 용기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 폭발 영향을 볼 때는 총량을 기준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코라에서는요, 독성 영향은 용기 하나로 분석하고 화재 폭발 영향은 전체량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코라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각각 두 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다뤄야 해서 2단계까지는 조금 힘드셨을 수 있어요. 이제 복잡한 작업은 모두 정리가 됐거든요. 뭐라 그럴까, 장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좀 사람이 해야 되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